자, 2017학년도 9월 법학지문입니다. 법학지문 요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마가 나왔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부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로 읽으면, 죽으면 권리 능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그러니까는 뭐다? 소유권,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누리기도 하며, 역시 권리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무니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죠? 자,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자, 전문 용어 나오면 네모치고 그다음에 결합체인 단체 할 때 사람들의 결합체가 단체의 뭐다? 선생님이 법학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랬어요? 요건이라 했습니다. 그죠? 요건. 요건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럼 이게 뭘까? 물음표가 나와야 되고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을 뭐라 부른다? 법인격, 전문용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을 법인격이라 부르네요.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건이 뭘까?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얘를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부르죠. 이러한 성질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다시 보니까는 자, 첫 번째가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두 번째가 구성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영기구를 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들이 사단성인데, 자, 표현으로는 사단성이지만 얘도 뭡니까? 사단이라는 것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위를 잠깐 보세요. 단체가 있고 그 중에 사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지? 이랬을 때 이 단체의 구성 요건은 사람들의 결합체고 그 다음에 사단의 구성 요건은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러면 사단은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의 구성 요건은 사단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관계. 법학 지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쭉 가지를 쳐가는 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을 좀 잘 지금부터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단의 구성원은 뭐라 부른다? 사원이라 부른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자, 보세요.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했죠? 이 말 본 거 있죠? 어디? 이 달로 여기 보세요. 자, 사람들의 단체인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부여되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잖아. 고로 여기서 말했던 일정한 요건이 바로 뭐다? 등기다. 그지? 자,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고로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사단 중에 또 뭐가 있다? 사단법인이 있다. 그죠? 사단법인의 구성 요건은 등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사단법인은 단체에 포함되죠. 고로 사단에 포함되죠.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구성 요건은 저절로 사단법인에도 적용이 된다. 물론 단체의 구성 요건도 저절로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러한 관계라는 거. 그 다음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라는 것을 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그래서 사람한테는 권리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법인한테는 앞에서 봤다시피 뭘 썼어요? 법인격이라는 말을 썼죠. 가지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돼요. 무슨 말이냐? 자,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은 누구였습니까? 구성원이죠.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구별입니다. 그죠? 항상 법학지문은 뭘 봐라? 맥락적 의미로 무조건 읽어라. 그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전적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인 거야. 그지? 자,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이 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져요. 자, 이거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위에 볼까요? 사단 법인 중에 이제 뭐가 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또 있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를 해요. 그래서 1인의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화제가 1인 주주 회사. 이렇게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예요. 자, 근데 요것도 문맥을 좀 볼까요? 바로 앞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이 되며 주주들은 어쩌고저쩌고 지분을 갖죠. 그런데 2001년에 법이 바뀌어서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한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맥락에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둬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원래는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는 1인 주주 회사라는 맥락으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맥락적 의미를 내가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는 자, 요게 보세요. 1인 주주 회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위에 거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고 두 번째는 주식이 상속, 매매, 양도가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것을 뭐라 불러요? 1인 주식회사라 불러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식회사 안에 이제 1인 주식회사가 포함이 되겠죠. 자,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자 보세요. 1인 주주가 똑같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대표이사가 되는, 그러니까 되는 똑같죠? 그러면 대표이사 이꼴 뭐가 되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됩니다. 표시를 하면 대표이사 이렇게 이꼴이 되죠. 이 말을 왜 하느냐? 대표이사는 사람인데 왜 기관이라 붙이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대표이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그러겠네, 그지? 자,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역처럼 보인다는 맥락에서 모호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바로 앞에 내용 전체겠죠. 그죠? 바로 앞에 내용. 간혹 문제를 일으켜요.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자, 이번에 회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들로 이루어진, 자, 이사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둡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돼요.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가 업무 집행 의결기관, 두 번째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거네. 그리고 이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다른 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기관에서 하는 일은 이거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앞서 말했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이 퇴색하기 쉽죠. 이게 뭐다? 문제구나. 됐습니까? 자, 심한 경우에는 하니까는 또 다른 경우를 들겠다는 뜻이겠지, 그지?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홀만 남는 일도 생긴다. 이게 뭐야? 두 번째 문제구나.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니까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그죠?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자, 이거 보세요.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이라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특정한 거래 관계는 바로 요 앞에 거를 말하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거래에 관련하여서만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회사와 주주를 뭐에다? 원래는 분리해야 되는데 동일시해야 된다. 자, 법률은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는. 하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이 있나봐. 이걸 끌어들여서 뭐예요? 받아들여요. 그죠? 법인격 부인론을.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앞에 나왔던 내용이지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된 것이다니까는 이런 의미로서의 권리 남용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회사에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예, 그 1인 주주. 그죠? 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격을 뭐 한다? 이때는 부인을 한다. 그럼 뭐만 남아요? 권리 능력만 남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 메뉴를 다시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패턴을 봤죠, 이렇게. 네, 법학 지문은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가지치 있는 패턴. 그 다음에 각 어떤 법적 개념이나, 그 다음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법학 지문의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